늘 푸른고 2학년 내신 대비를 맡은 고수민이라고 하고요. 사진은 좀 옛날 사진이라서 잊어주시고, 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우선 어떤 국어 학원이든 수업하는 방식이나 뭐 분당 지역이면 강사의 역량도 다 뛰어날 거고 비슷비슷할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 아이가 저와 케미가 맞는가, 또 아이가 학원 분위기를 좋아하는가, 그런 거에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향이 맞아야겠죠 또. 우선 저는 고등부 경력이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초중고 다 분당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당 지역에 아무래도 친숙하다 보니까 강의도 분당, 수지 이쪽 지역 중심으로 절반 이상을 수업을 해봤고, 작년 제가 가을부터는 집안 사정 때문에 수업을 좀 잠깐 쉬었고 가을까지는 계속 분당 수업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랍어, 분당 수용은, 분당 명인, 그 외에 분당 올가나 그런 데서 다 수업을 해왔고요. 경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되는 거죠. 한 군데서 2, 3년 있다고 쳤을 때. 현재는 국악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만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을 잘 내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그럼 저의 강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별명이 단무지였는데 혹시 단무지라는 용어의 그 줄임말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안녕하세요. 단순, 무식, 땡땡. 뒤에 거는 이제 속어니까 제가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한 게 좋게 말하면은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참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생각이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면 되지라는 좀 부대포 정신도 있고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강의를 할 때도 학생을 대할 때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힘을 많이 제가 부여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팩폭을 날리기도 해야겠지만 팩폭 위주인 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어우고 달래는 게 위주인 쌤이 계신다면 저는 후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어지간히 말을 안 듣고 좀 통제가 안 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다, 잘한다, 잘하고 있어라고 끌어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편이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처음 강사 생활을 정신여고라고 하는 잠실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 정신여고가 국어 난이도, 시험 난이도가 진짜 헬이에요. 원래 여고가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특히나 정신여고는 뭐 어떤 강사분들도 어떤 지역분들도 거기 학교 국어 어렵더라고 알 정도로 혀를 내두르거든요. 거기 계신 담당 쌤께서 저의 사수셨는데 그 학교에 1타 강사셨어요. 그러니까 한 학교만 났는데 한 학교에 한 학년당 60에서 80명 정도 맡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교만 하셨을 때 한 200명 이상을 맡아서 수업하시는 강사셨고, 그분이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수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배워가지고 좀 디테일한 수업으로 되게 유명했었고, 제가 좀 덤벙대다 보니까 역으로 상대한테는 뭐 하더라도 빠뜨리면 안 되겠다, 빼뜨리면 안 되겠다, 좀 잘 챙겨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과의 케미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랑 케미가 맞으면은 되게 제가 좀 추천맞게 까불면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고 제가 너무 땀을 흘리니까 열정이 넘쳐서 그렇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옆 강의실에서 수업하시는 타과목 강사 선생님들께서 국어쌤 수업은 너무 파이팅이 넘친다 라고 이제 말을 하실 정도로 되게 막 파이팅 있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케미가 잘 맞는다면 아이들이 국어 수업 재밌다 라고 되게 즐거워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잘 가르친다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강점 중에 하나, 저의 성격적인 장점인 것 같은데, 덤벙대긴 하지만 성격도 급하긴 하지만 굉장히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뭐 연애 상담 같은 거는 보통 여자 입장에서 그 자식 나빴어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저는 딱 중간 입장에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게 다 보이더라고요. 학생을 가르칠 때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이 어떻게 사고하는가가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왜 모르니 이게 아니라 네가 이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구나라는 걸 잘 파악한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 학생의 시선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 정도 경력이면 당연히 자료는 많이 있겠고 늘보의 어떤 출제 경향이 맞는 자료나 엄선해서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신 수업은 암기가 필요하죠. 암기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단순히 암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국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고, 논리, 추론,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가장 강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저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해 드릴 건데 제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좀 어필을 할게요. 이게 제 노트입니다. 개인 연습장인데 일단 시험범위에 어떤 작품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작품당 제가 이렇게 특징을 요약 정리를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좀 더 쉽고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적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문 핵심 정리를 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해보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거는 본문인데요. 본문에 지금 색깔이 되게 다양한 펜들로 필기가 돼 있어요. 그건 그냥 막 알록달록한 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인터넷을 보면은 다양한 교수님, 그다음 강사님, 연구진 분들의 작품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최소 5분, 6분의 해석을 보고 거기서 중요한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른 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필기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만큼 한 작품당 최소 아까 요약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본문 연구까지 6, 7번 정도 제가 연구를 해요. 한 작품당요. 그만큼 하고 수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본문 준비가 철저하게 구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원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필기본을 따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웬만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열정과 재미라는 게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지만 이 영상 캡처본 모두 다 제가 땀에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땀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막 힘을 쏟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막 열기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 판서를 뭐 되게 예쁘게 하는 타입은 아니긴 한데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열심히 쓰면은 아이들도 따라서 열심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저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글 독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종이 텍스트질 가지고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고 좋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 교재에다가 열심히 필기하게끔 물론 아이패드에 필기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필기는 많이 하게끔 해요. 주석이 딸려있는 자료를 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그거를 내가 적었을 때랑 그냥 읽기만 했을 때랑은 좀 습득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필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수업을 강조하고 있고 강의는 항상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그럼 왜 대치동 경력이 없으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치동에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저만의 고집이 있어서 분당도 학구열이 세요. 잘하는 애들도 많고 제가 살아왔던 동네가 더 이렇게 콩깍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좋아.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물론 면접도 보고 합격도 하고 그런 적도 있긴 한데 글쎄요, 제가 막 시대인재, 메가스터디까지 가본 적은 없기는 해요. 그냥 대치동의 어떤 적당히 유명한 학원에서 적당히 있을 바에는 나는 분당을 평정하겠다. 약간 한 지역에서 좀 고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오만한 고집인가요? 자,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은 OXG, 단답형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게 O다. 너 왜 O를 골랐을까? 이거를 본문에서 나한테 근거를 대서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X네, 이게 왜 X인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역시나 본문에서 근거를 대서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납득을 해야지만 통과가 됩니다. 테스트 시간은 30분 정도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갑자기 몰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한 명 한 명 케어를 하고 또 모자라면은 클리닉 때 케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모자라면은 개인 카톡으로도 다 케어를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좀 알아서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좀 시간도 버려야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정신여고라고 하는 어려운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기가 생기고 도전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시험 좀 어려운 무슨 외고나 여고나 이런 데 위주로 좀 수업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는 얘가 잘한대 라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가 들어오면은 되게 운이 좋기는 해요. 그 아이랑 같이 가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왔던 3등급 이하, 3등급부터 그랬던 학생들이 올라간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런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과 중심 학생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성적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었고요. 좀 자기만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좀 금방 따라와서 성적을 올린 경우도 있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시험이 더러워요. 변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한다라면 좀 별개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의고사를 아무리 1등급 받는 친구들도 내신에서는 점수를 따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저만 유일하게 만점자를 배출을 했고, 저도 집요하게 파는 게 있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5, 1, 2, 3 전 학년 1등급 계속 저가 배출을 했었고요. 만점자는 저만 배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늘고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주변에서도 우아하는 케이스라서 좀 자랑을 하기 위해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뭐 지금 다 강사분들이라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이제 내신 수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업은 제가 아까 노트에다가 먼저 핵심 정리하는 단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학 지문 땡땡 하고 바로 드립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를 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그 중심 라인을 먼저 잡는 것부터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당대 사회상이 어땠나, 작가의 경향이 어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제가 클라별로 분석했던 그 본문 분석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요. 구조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봐야 돼요. 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한 필기된 부분만 읽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 해도 본문 전체를 스스로가 꼼꼼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어휘 하나 놓치지 않고 본문을 다 분석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마지막으로 3단계 가서는 OX, 아까처럼 왜 이게 맞니? 왜 이게 틀렸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OX 복습지가 살짝 수정된 내용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봅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개념 정리인데 아이들이 2단계를, 그러니까 1단계인 요 단계를 되게 많이 간과를 해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운전 연수를 받았을 때 빨리 도로 주행부터 하고 싶은데 아직 기초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뭐 그 차선을 탈 줄도 모르고 저 이정표에 대한 분석도 할 줄 모르면서 우선은 그냥 빨리 달리겠다는 욕심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사분께서 그땐 어릴 때니까 이 아가씨 왜 이렇게 밟아내? 라고 뭐라 하셨거든요. 항상 단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1단계 개념 정리를 할 때 음상상징어는 이런 거야, 역살법은 이런 거야, 들을 때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요. 그걸 막 진짜 꼼꼼하게 예시문 같은 거 파헤치면서 완전 내 것으로 습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3단계 어려운 거 이것만 막 푸시려고 하니까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그 수능에서 개념어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또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많이 묻는데 거기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게 탄탄하게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 개념어, 수능에서 요구하는 필수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각 지문별로 시점이 중요한 어떤 소설도 있고 또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에서 어떤 반복이 중요한 작품도 있고 그런 문제의 핵심 유형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3단계 가서 아이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외부 지문,
낯선 지문이죠.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응용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1대1로 제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인데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거는 이러하기 때문에 이거야. 여기 이런 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지 라고 문제풀이 해줘야죠. 해설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풀이 또는 문제 요령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건 사고력, 이해력. 너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러한 답을 끌어온 거니? 어떻게 생각해서 얘는 아니라고 본 거야?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킥포인트는 아이의 사고력 파악, 사고력 증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학생들이 이제 클리닉이 시간에 안 맞거나 바쁘거나 또는 클리닉에서 다 풀지 못했던 자기의 궁금증을 패드에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준 거고요. 각 문제별로 자기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틀린 건가요? 여기에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볼 수 없나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적은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선지는 어디서 틀린 건지 파악을 못하겠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짚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개념화에서 이런 거 놓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고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글씨가 여기서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아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이고 이거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라는 걸 다 적어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분석해서 그 아이의 사고의 틀을 바로 잡는 방향으로 지도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제가 답변을 한 건데 한 문제당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고 단순 해설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놓치는 경향이 있어. 여기서는 피해자가 이러한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제가 바로 잡아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게 세세하게 아이의 사고에 맞춰서 답변을 하고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이렇게 쓰고 있고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내신 대비 그 직전 보강 때 핵심 정리한 거랑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1, 2, 3회 이런 거 적용하면서 마무리까지 들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저에 대한 어필은 됐고 중요한 거 두 번째. 늘 푸른 거는 이제 2학년 때 문학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기상 교과서라고 해서 많이들 쓰는 교과서입니다. 그런 친숙한 교과서를 쓰고 있고 총 24문제, 서술형은 없습니다. 서술형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 선지의 길이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긴 편에 속해요. 그 말은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그 선지들을 읽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독서 지문인지 문학 지문인지 읽느라고 좀 진땀을 빼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적 근거라고 해서 수능형 문제, 보기를 제시한 다음에 작품에 대한 어떤 자료,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주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되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부 지문의 비중이 타 학교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늘고가 이제 문제인 거는 길기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쳐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늘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문학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독해력, 이해력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이 돼 있어야 해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이게 다른 학교 시험지가 같이 비교가 되면 좋은데 타 학교는 예를 들어서 선지가 한 줄, 두 줄 정도로 끝나고 긴 지문만 한두 문제만 세 줄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본 세 줄짜리, 네 줄짜리 그 구성으로 된 선지가 되게 많아요. 읽다가 지치고 읽다가 시간이 다 가겠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선지 자체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가 독해력이 꼭 잘 갖춰줘야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부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억 같은 부사어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응 같은 부사어는 결단력 있는 상태를 통해 부품없이 실천하는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핵심은 머뭇거린다. 니은은 결단력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런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냥 무작정 다 줄줄줄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작품 자체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선지를 본다면은 나의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이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인물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그러니까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여기 앞에 부분에서의 핵심은 힘겨운 상황, 이게 포인트라는 걸 알면 되고, 다에서 극남화가 여인의 한스러운 상황, 한 이렇게 포인트만 잘 짚어가면서 그 선지의 옳고 그름을 걸러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작품 간의 비교. 이제 이것도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시가 가와 나 두 가지가 나온 다음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꼭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늘보에서도 작품 간의 비교를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어에서 1단계 개념어 숙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잘 딸려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정확히 이 정도인가? 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겠고, 화자의 감정이 고조된 거야 라는 큰 틀까지 알고 있어야겠고, 시상의 전환이 어떤 걸 의미하고 그걸 통해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 여기서의 핵심은 영탄, 죄송해요. 시상 전환, 의지 부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비교할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선지에는 문답법이 나왔는가, 세 번째 선지에는 순행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의인화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에서 좀 헷갈리게 되는 게 활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활용법과 의인법을 헷갈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법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색채 대비. 이 말도 색깔이 대비가 돼. 하얀 거, 파란 거, 빨간 거,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들을 때는 쉬워요.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은 그 색깔을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가 화자의 정서가 어땠고, 상황이 어땠고, 태도가 어땠고, 구절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고, 그런 거에 좀 더 주력을 두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소소하게 보이는 부분은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는 표현상의 특징도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수능에서는 그 지문을 읽을 때 표현상의 특징 읽어가면서만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내신은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측 문제. 지금 참고로 번호가 계속 겹칠 거예요. 1번, 3번, 앞에도 뭐 1번, 2번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분단 전지역 기출을 작품별로 따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고, 예를 들어서 늘고 제막내가 세 문제 따로 정리하고, 늘고 어떤 작품 따로 정리하고,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와 나 두 작품에 대해서 묻고 있고, 어휘, 그러니까 식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디테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공통점을 제시한다는 공통점, 차이점 같은 걸 작품간에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 있는 보기는 간단한 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가서는 자, 이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게 보기에 있는 게 외부적인 근거, 작품 해석에 대한 근거라는 뜻이고요.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 외적 증거가 되게 간단하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작품의 어떤 배경, 작가의 특징,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가의 특징이라든가 그렇게 미리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늘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품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이런 보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독해를 통해서 여기 이 보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라는 걸 내가 잘 파악해야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기를 바탕으로 본문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단순한 작품에 대한 해석 플러스 보기가 제시한 작품 해석의 방향을 같이 파악해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4번은 흐르는 북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이 소설의 배경이 산업화 시대고 그 안에서 어떤 속물적인 인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 위기, 정신적인 위기, 그런 현실 사회의 모순, 이런 의식, 비관적인 의식을 통해서 전통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다. 뭐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도 역시나 길어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찾는 건데 조금 까탈스럽게 나온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대찬, 민성규, 민노인 이름이 좀 비슷하죠? 가족이라 그런 건데 각각 인물이 어떤 언급한 어휘가 나와요. 구절 자체가 아니라 한 단어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뭐 아직, 뭐 우리 이런 짧은 단어만 딱 밑줄을 그어두고 그걸 통해서 이 보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당시 사회의 정신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저 짧은 단어를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의 보기 같은 경우에는 시의 형식적인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시문학에서 세계의 자아화, 주관적인 시선, 심리적인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가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그 일반적인 통념이 규정화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그 세계가 가진 속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인 말이 나오죠. 좀 더 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시하는 문화가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외적 준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고 하는 시를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 선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겠죠. 생소하다고는 하지만 아예 저희가 시문학을 다루지 않는 용어가 아니고 다뤘던 거를 좀 말을 어렵게 바꿔서 풀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문제 유형을 보면은 가다, 세 개의 작품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좀 까다롭게 느끼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 대로입니다. 적절하게 찍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은 누구를 빼야 되지, 누구를 넣어야 되지 하면서 찍기 마련이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작품에 대해 파악을 해야지만 그렇게 찍는 단계로 안 가겠죠. 우선 5개의 보기가 나와 있고요. 각각 작품 각자의 특징을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리을 같은 경우는 작품의 공통점, 미음도 작품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세 작품이 지금 지문에 나왔는데 각 작품의 특징도 잘 파악해야겠고 작품별로 비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2가 됐을 때는 자꾸 작품 간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화자의 태도라든가 그런 게 겹치는 게 있다면은 비교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그거를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흐르는 북이라는 소설인데 소설이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좀 길게 실려 있겠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 본문 이외의 부분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아이들이 소설 전문을 읽고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 강사가 제가 아까 그 노트 필기하는 부분에서 소설이라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전체 줄거리를 나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지만 소설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했다면은 이 부분을 또 따로 읽으면서 이해하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소설이든 어떤 산문이든 전체 흐름과 전체 중요한 특징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제가 본문 핵심 정리할 때 항상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외의 부분이 출제됐을 때 아이들이 멘탈 흔들리지 않고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늘고 문학,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작품 전체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프린트물로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줄 것. 그 다음에
산문일 경우에는 늘보는 이제 교과서에 있지 않은 다른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와 전체 특징을 꼼꼼히 파악하고 들어갈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기나 성지 자체가 긴 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독해력을 내가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내신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독해력을 같이 가져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험 대비에 임해야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넓고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고등 2학년 과정은 학교 필수 문제 유형 그걸 숙지를 해야겠고 문제 풀이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어를 자꾸 적용해보고 응용하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늘보 시험 대비고요. 마지막은 그냥 제가 아이들과 친하다는 어필인데 강사가 성적만 잘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항상 아이들과 공연도 보러 가고 코너도 가고 밥도 먹고 재밌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그게 맞아요. 정신 연령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저한테만 연애 상담을 하고 뭐 어른한테 말하기 힘든 선생님 남자친구가 키스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그만큼 또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그게 저의 직업이라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통 다 회사원인데 아무래도 제 나이 때면은 뭐 주변에 막 파김치 같은 어르신들, 칙칙한 과장님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너는 그래도 항상 젊은 피랑 노니까 네가 젊은 감각이 있나 봐 라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하트 수술을 했어요. 신장. 엄청 큰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심장병동에서 막내였거든요. 막내가 뭐야? 아이돌이죠. 왜냐면 다 그 심장 수술을 보통 7, 80대 어르신분들이 하시니까 좀 이른 나이에 하게 됐는데 7월에 수술하고 8월 말에 분당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금방 복귀를 한 거예요, 되게. 그때 처음에는 힘드니까 책상을 여기에 두고서 앉아서 이 상태로 하고서 잠깐만 수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조차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반짝반짝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걱정도 해주고 제가 헉헉거리면은 눈도 막 그렁그렁 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이 직업을 택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돼요.